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교육행정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교육학 개론을 책임지고 있는 지아쌤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갈 부분은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5장 교육사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약기본서에는 제가 4장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페이지 54페이지 펴 놓으시고 수업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장 요약기본서 4장의 제1부 교육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교육사회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테마는 교육평등론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평등론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1번 같은 경우 보시면 요걸 제가 좀 단계적으로 적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중간에 교육 조건의 평등 요것만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를 평등의 강도를 점점 더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 기회의 허용적 평등은 제도적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를 허용하겠다. 예전에는 뭐 양반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거나 뭐 여자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거나 또는 흑인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철폐해서 모두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줬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교육 기회의 허용적 평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보장적 평등이라는 건 뭐냐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하류계층 자녀들이 교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취약을 가로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 장애를 제거를 해줘서 취약을 보장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에게 셔틀버스를 활용하게 해준다거나 그리고 무상교육 혜택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님의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교육 결과의 평등인데 이거는 제도를 철폐해서 동등한 기회를 주고 그리고 학교에 갈 수 있는 접근성을 실제로 보장해주고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결과까지 평등하게 맞춰줘야 된다라고 보는 개념이죠. 그래서 학업성취의 평등을 위한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롤스의 보상적 평등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교육 조건의 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그냥 학교의 교육 여건과 교육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조건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평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4번을 좀 더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롤스의 보상적 평등주의라는 것을 키워드로 갖고 가셔야 되는데 롤스는 평등과 형평성을 이제 나누고 형평성 측면에서 교육 결과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일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동일하게 처우하는 걸 우리가 평등이라고 한다면 다른 조건의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함으로써 뒤처져 있는 또는 조건이 안 좋은 사람에게 그것만큼 보상을 해서 출발선을 맞춰주겠다. 그래서 결과도 같이 가겠다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여기는 보장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보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장해준다는 건 그 동등하게 부여받은 그 기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줘서 장애를 제거해줌으로써 그 기회를 제대로 쓰게끔 보장해주는 개념이고요. 더 나아가서 보상은 다른 부분을 동등하게 맞춰주겠다. 그래서 조금 더 해주고 많이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표현을 쓴다. 요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개념이 처음 제기된 광범위한 연구를 우리가 콜맨 보고서라고 하는데 학업 성취를 결정하는 제반 교육 조건이 학교에 따라 어떻게 다르며 이들 조건의 차이가 학생들의 실제 성적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대규모로 분석한 연구를 우리가 콜맨 보고서라고 하고요. 이게 교육학에서 되게 중요한 연구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얘가 3번의 교육 조건의 평등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당연히 교육 조건의 우열에 따라 학업 성취 수준의 차이가 날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학교의 교육 조건들은 학업 성취 차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고 그보다는 학생들의 가정 배경과 친구 집단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가정 배경이 서로 다른 학생들의 성적 차를 없애는 데 있어서 학교는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교육 조건의 평등을 동등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가설을 갖고 이제 이루어졌던 연구였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들보다 학생들의 가정 배경과 친구 집단이 훨씬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콜맨 보고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 결과의 평등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상적 교육 정책들이 필요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의 헤드스타트 운동이라든가 영국의 뭐 이런 프로그램들, 한국으로 치면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사업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보상적 교육 정책의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보시면 학습 부진화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이라고 해서 학습 부진화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 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더 시키는 거죠.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해서 교육을 더 실시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부족한 아이들에게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상적 교육이고 교육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학습 부진화 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해서 교육복지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이런 단어나 키워드가 나오면 아 이거는 교육 결과의 평등의 한 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를 좀 볼 건데 2020년도 시도교육청 문제였고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롤스의 교육평등 원리를 물어보고 있는데 롤스는 보상적 평등관의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물론 이제 내용을 안 보더라도 우리가 차등의 원리라고 해서 이쿼티라고 하는 형평성, 다른 경우에는 다르게 취급을 하겠다.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해 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용을 좀 볼게요. 모든 이익이 평등하게 분배되도록 요구하지는 않지만 평등한 분배로부터의 일탈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될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다가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경우에는 이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의 필요에 특히 신경 쓸 것을 요구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잘 살게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하에 이런 차등의 원리, 결과의 평등, 그리고 보상적 평등이라는 개념을 주장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평등론 62번 주제 제가 테마로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 중요한 부분 다 표시해 놔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다음 테마 호퍼의 교육 선발의 특징이라는 걸 좀 알아볼 건데 일단 우리나라 교육 선발의 특징을 보자면 입학 단계에서의 선발이고요. 하필 또 내일 저희가 수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 이제 입학 단계에서 선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급 학교에 의한 선발, 상대적 경쟁 선발이면서 객관식 시험 선발. 여러분들 그 수능 생각하시면 요 네 가지가 다 들어맞는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교육 선발의 특징에 대해서 사회학자 호퍼는 교육 선발을 선발 형식, 시기, 대상, 기준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얘가 한 번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매번 정리를 해드리는데 선발 형식에 따라서는 중앙 집권적 표준화 선발과 지방 분권적 비표준화 선발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나 국가가 위임한 기관에서 표준화 선발고사에 입각해서 대상을 선발하는 중앙 집권적 표준화 선발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선발 시기는 초등학교나 초등학교 졸업 시기에 선발이 이루어지는 유럽 국가들,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는 조기 선발이라고 하고요. 우리처럼 대학 단계에서 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지연 선발 또는 만기 선발 이런 표현을 쓰고요. 선발 대상을 기준으로는 특수한 자질을 구비한 사람만 선발하겠다. 정예주의라고 볼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에 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편주의는 누구나 교육받을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믿는 대중평등주의로서 우리나라나 미국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발 기준에 따라서는 사회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선발하는 집단주의, 개인의 자아 실현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우리나라랑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이것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2010년도 국가직에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호퍼는 교육 선발을 4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했는데 분석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일단 여기서는 선발 형식, 선발 시기, 선발 대상, 선발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진 맞잖아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선발 형식에 따라서는 중앙직권화와 그 다음에 뭐 중앙직권화 표준화의 정도가 강한 것과 약한 것으로 나뉜다. 그러니까 뭐 비표준화 선발, 표준화 선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선발 시기에 따라서는 아까 살펴본 대로 빨리 선발을 하는 조기 선발 그리고 대학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만기 선발 또는 지연 선발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선발 대상에 따라서는 특별한 자질을 구비한 사람만 뽑아야 한다는 특수주의, 보편적 대중주의, 일반 대중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보편주의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게 답이 4번인데 선발 기준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로 나누고 개인의 자아 실현을 중시하면 집단주의, 뭐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면 그 집단주의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 내용이 틀렸다라고 해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63번 표로 정리해드린 내용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혹시 몰라서 기본 강의니까 제가 추가 자료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 호퍼의 교육 선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터너가 얘기한 요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발전시켜서 호퍼의 교육 선발의 특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호퍼 이전에 터너는 뭐라고 했냐면 사회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규범이 사회마다 다르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회 규범이 이제 어떠냐에 따라서 후원형과 경쟁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후원적 사회 이동은 대표적으로 영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래의 사회 지도층은 기성 제도층이나 후원인에 의해 선발되고 사회 지도층의 기준은 그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과 자질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영국은 후원형이라고 볼 수 있고 경쟁형은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인데 경쟁적인 사회 이동이 이제 사회적인 합의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사회 지도층은 공개 경쟁에 따른 보상으로 선발된다라고 해서 크게 그 선발의 특징을 우리가 후원형과 경쟁형으로 나눴던 터너의 그 주장을 받아서 호퍼가 이렇게 4가지로 세분화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보시면 이해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린 부분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 64번 테마 시험에 기능으로 넘어갈 건데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에 교육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있다라고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딱 보시면서 틀린 하나, 눈에 튀는 하나들이 뭐 교육적 기능이거나 사회적 기능이다라고 이제 추려내시면 되는데 일단 교육적 기능 관련해서 버터필드는 시험의 목적을 동기유발 진단, 성적 증명, 선발 등으로 몽고메리는 시험을 교수학습 과정의 핵심적 부분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교육적 기능은 자격을 부여하고 경쟁을 촉진하고 선발을 하고 목표와 유인이 되기도 하며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학습 성취의 확인과 미래학습의 예언이라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시험의 교육적 기능에 대비한 사회적 기능이 아닌 것은 요거 문제 대충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넷 중에 하나를 골라내시면 되는데 일단 지식의 공식화와 위계화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기능이잖아요. 여기도 없었고 그래서 교육과정을 결정한다거나 문화의 아니죠. 지금 보니까 지식의 공식화와 위계화랑 문화의 형성과 변화, 사회적 선발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다 사회적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하나가 2번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문제를 우리가 잘못 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뭐가 교육적 기능이고 뭐가 사회적 기능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추려내면 되는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지우려고 했던 건데 일단 지우고 이런 문제를 만나면 지식의 공식화와 위계화 교육과정 결정, 문화의 형성과 변화, 사회적 선발 이렇게 읽어보신 다음에 아 얘만 교육적 기능이겠구나 라고 추려내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적 선발이라는 건 그냥 일반적인 교육적 선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선발을
시험의 그 어떤 사회적 기능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둘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 문제에서는 2번이 눈에 띄게 누가 봐도 분명하게 교육적 기능에 해당되기 때문에 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이어서 이제 사회적 기능을 보자면 여기 그냥 선발이 아니라 사회적 선발, 그리고 지식의 공식화와 위계화, 그 교과서에 실리거나 시험에 나오는 지식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공식적으로 힘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사회통제, 사회 질서의 정당화와 재생산, 요거는 이후에 갈등 이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그때 한번 다시 나올 얘기들이고요. 문화의 형성과 변화라고 하는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얘도 한번 문제를 보시면 그 밑줄진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험의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은 학문적으로 무엇이 가치가 있으며 교육제도가 선택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표출하지만 시험의 의미는 그것만이 아니라 지식의 사회적 의미 규정과 그 표현 방식을 학교의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지배문화와 지배문화의 가치관을 주입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시험이 이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여러분들 그냥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얘는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가지고 고르면 되잖아요. 이건 교육적 기능, 사회적 기능, 사회적 기능, 사회적 기능. 여기서 눈에 띄는 건 1번밖에 없으니까 그 보기를 고르시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가야 되는 내용은 교육의 확대와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가 이제 학습 욕구 이론이라고 해서 인간은 자아 실현을 위한 학습 욕구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욕구 때문에 교육의 수요가 증대된다. 이러한 성장 욕구를 갖고 있어서 배우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학습의 수요가 증가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확대된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기술 기능 이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식과 기술들이 더 많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생겨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학습을 많이 받게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이건 좀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교육은 구체적인 기술의 습득이든 일반적인 능력의 함양이든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취업을 위해 요구되는 교육 수준은 끊임없이 상승하고 점차로 더 많은 비율의 인구가 더욱 높은 수준의 학교 교육을 요구받게 된다. 이건 좀 당연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직업세계 각각의 기술 수준이 학교 교육 수준과 일치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으로 이거는 과잉 교육이고 실제로 교육을 많이 받고서도 하향 취업하는 일이 생기고 교육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일이며 고학력 실업자를 양상하고 실제로 전공과 불일치로 직업이 선택된다라는 비판을 받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높아져서 고급 기술, 지능 이런 것들을 위한 필요에 의해서 교육이 확대된다라고 보는 구조기능론적 관점. 구조기능론의 관점과 기술기능 이론의 관점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자본이라고 보는 거죠. 이러면 여기가 중요한데 교육을 인간 자본의 투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생산성이 향상되어 임금이 상승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인간 자본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개인이 몸속에 축적시킨 지식과 기술이 물적 자본인 기계가 가진 생산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는 거죠. 인간의 몸에 체화되어 있는 생산력이라는 의미에서 인간 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개인이나 국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에 투자해야 하고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소득 계층의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이제 반대되는 의견으로 교육과 생산성의 관계에 대한 가정은 선별과정과 직무경쟁이론, 노동시장 분절론 등에 의해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만큼 공부를 하고 그게 투자로 이어져서 생산성이 향상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가 그 마르크스 이론인데, 지금 여기 중간에 이제 뒤로 가면 국민통합 이론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정리를 해드렸냐면 표에 보시면 기능론적 입장을 좀 모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긍정적이고 교육을 통해서 뭐 생산성이든 어떤 것들이 이익이 된다라고 보는 그 기능론적 입장과 또 갈등론적 입장으로 나눠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순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서 나온 내용으로 가자면 네 번째가 마르크스 이론인데 다시 말하면 대응 이론이나 상응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본주의 경제 구조와 학교 교육이 대응 관계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의 확대에 따라 학교 교육도 자연스럽게 확대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울스와 진티스가 경제적 재생산 이론을 주장하신 분인데 미국의 학교 제도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용주의 구미에 맞는 기술 인력을 공급하고 자본주의에 적합한 사회 규범을 주입시키는 핵심적 장치로 출발하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종합고등학교를 보면 얘가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한 인문계와 직업훈련을 위한 실업계를 통합해서 한 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진학계열은 중상류층 자녀들이, 직업계열은 하류층 자녀들이 주로 속하게 되기 때문에 계급 차이에 따라 다른 가치관과 규범을 학습하는 차등적 사회화를 통해서 자본주의 상응 구조에 상응하는 교육을 학교 안에서도 실시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크게 상응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경제적 재생산론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되게 부정적인 관점으로 교육의 확대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나눠서 여기 테마에서는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보시면 기술기능 이론 또는 구조기능론에서는 기능주의에 근거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기술 수준의 향상이 학교 교육을 확대시킨다고 보고 있는 반면에 마르크스 이론은 갈등 이론에 근거를 해서 기술 수준의 향상이 학교 교육을 확대시키긴 하지만 이건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거시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분석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둘 다 교육을 어쨌든 수단적인 기능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느냐의 차이인 거지 어쨌든 얘네들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수단적인 특징으로서 설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갈등론적 입장이라고 이제 나누어 놨던 마지막 지위 경쟁 이론을 좀 볼 건데 지금 아직 국민통합 이론 안 했죠. 그래서 다섯 번째 지위 경쟁 이론을 보자면 이거는 학력이 사회적 지위 획득의 수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학력을 취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학력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높은 학력이 사회적 지위 경쟁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높은 학력, 즉 상급 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학교는 확대되지만 경쟁은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학교의 확대는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대학교 수준에서 이제 막 확대가 되다가 그거 가지고 지위 경쟁이 유리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모두가 다 대학을 진학하는 상황이 생기면 대학원 수준의 학력이 또 높아지면서 확대가 된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학교는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적을 매기고 진급시키는 업적주의의 효과적인 장치로 보이고 있는 거고 학교는 거대한 사회적 선발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입장이고요. 여기서는 졸업장, 즉 학력 증명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수준을 나타내는 공인된 품질 증명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학교가 지위 획득의 통로로 확립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얘를 이제 지위 경쟁 이론이라고 얘기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되게 설명력이 높은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보시면 사회적으로 대접받고 높은 관직에 오르려면 과거에는 명문 족보가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학력 증명이 있어야 한다. 승진과 아울러 노후의 생활 보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독점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높은 학력을 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많이 들어맞는 부분, 설명력이 좀 있는 부분으로서 생각이 되는 그런 주장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학습 상승 이론을 물어보고 있는데 졸업장은 공인된 품질 증명서고 도어의 졸업장병,
콜린즈는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를 신입장 효과로 보는 거죠. 품질 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지위 경쟁 이론. 사실 지위 경쟁 이론이 교육사회 학에서는 많이 나오는 의견이거든요. 이론이고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뭐 최근에는 많이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것도 언젠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같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강조 드리는 측면이고요. 지위 경쟁 이론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테마에도 정리를 해드렸는데 교육이 사회적 지위 획득의 수단으로 이제 생각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교육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위 경쟁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국민통합 이론인데 이거는 뭐 교육 팽창을 정치적 요인에 의해 설명하는 이론이면서 국가의 형성과 이에 따른 국민 통합의 필요성 때문에 교육이 팽창하였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국민으로서의 정체감을 형성시키는 기제이고 교육의 팽창과 교육에 대한 정치적 통제는 근대 국가의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교회가 수행하던 이데올로기 통합의 기능을 학교가 담당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가 공업화가 요구하는 산업 인력을 공급하는 부수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학교 제도가 수립된 기원과 그것이 확장된 주요 원인은 새로이 건설한 국가의 이데올로기 통합에 있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테마 55페이지에 나와 있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우리 66으로 넘어갈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 학업성취 격차와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거든요. 근데 여기 기본서, 요약 기본서에는 없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요거 좀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학업성취 격차의 원인을 찾을 때 가장 최초로 생각했던 처음에 생각하기 쉬운 내용이 이제 개인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연구 자체도 처음에는 이게 혹시 개인적 요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지능의 차이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지금은 우리가 흑인들이 지능이 낮아서 백인들보다 열등한 학업 수행 능력을 보인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은 두 글자로 걸어서 최근은 세 글자로 갈게요. 그러니까 아주 발전되기 전에, 그러니까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초기적인 단계에는 젠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은 유전적인 차이다. 그러니까 지능 차이 때문에 흑인들의 학업 성취가 낮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당연히 이제 발달된 형태에서는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 젠크스라고 해서 2에서 3으로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젠슨에서 젠크스로 넘어가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 모두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생각이에요. 지능 지수가 유전적으로 타고난 기본적 지적 능력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요. 수많은 자료를 통계적으로 세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지능 검사를 통하여 표시된 지능 지수의 절반 이상은 타고난 순수한 기본 능력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기본적 지적 능력의 지표라고 사용하는 지능 지수가 사실은 계층 배경을 포함한 환경 요인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능 자체가 이후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이 지능 지수를 측정하는 검사 자체도 계층 배경에 이제 계층 배경을 반영해서 아무래도 중상위 계층의 경우 좀 더 유리한 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검사도 만들어져 있다라는 두 가지 점에서 이게 이제 비판받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2016년도 문제였는데 학생의 학업 성취에 관한 학자의 주장을 바르게 진술한 것은 젠슨은 유전적 요인이죠. 그러니까 좀 전 단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젠크스라고 바꾸셔야 되고요. 콜맨은 학교 시설 자원이 가정 배경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 학생의 가정 배경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로젠탈과 제이콥스는 학업 성취가 올라가리라는 교사의 기대가 학생의 학업 성취를 이끈다고 주장을 했죠. 이게 그 피그말리온 효과인 거잖아요.
그리고 4번 번스타인은 노동자 계층 자녀의 학업 성취가 낮은 이유가 가정에서 제한된 언어 코드를 썼기 때문이죠. 제한된 언어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교한 언어 코드로 이루어진 학교 교과 과정에 적응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부분이라서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앞에 그 피그말리온 효과 나왔었는데 로젠탈 효과라고 해서 자성적 예언이라고도 합니다. 원래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 피그말리온의 이름에서 유래한 심리학 용어인데 그 조각가가 여성의 조각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 여자가 진짜 여자라고 생각하고 사랑에 빠진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진실하고 막 절절해 보이니까 신들이 정말 그 조각상을 여자로 만들어줬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유래된 용어이긴 한데 이거 내용은 뭐냐면 그 미국에서 이 두 분이 실험을 했는데 20년 이상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레노 제이콥슨하고 로젠탈 이 두 분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해요. 그래서 검사 결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한 반에서 20% 정도를 뽑아서 이제 교사한테 지적 능력이나 학업 성취 향상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라고 이제 말을 해준 거죠. 그리고 8개월 후 이전과 같은 지능 검사를 다시 실시했는데 그 결과 그 명단에 속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높게 나왔다라는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학교 성적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명단에 오른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기대와 격려가 중요한 요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교사가 학생에게 거는 기대가 실제로 학생의 성적 향상에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차가 아니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학교 요인이 아닐까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콜맨 보고서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이 됐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학업 성취 격차 요인 두 번째 학교 요인을 보시면 학교 시설과 교구, 재정 규모, 교사 실력, 교사당 학생 수, 반 편성, 교사의 열의, 교사와 학생 관계 등 이런 것들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콜맨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연구 결과를 보시면 학교의 요인들은 학업 성취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학생들이 가정 배경과 친구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맨 보고서 나오면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학교 조건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그리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또래 집단, 그러니까 친구들의 어떤 집단과 그 학생들의 가정 배경이 학생의 학업 성취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카페에서 질문받은 내용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학교 조건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비교적 영향을 좀 미치는 것이 교사의 역할. 이거는 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학교의 조건, 교사를 포함한 여기 교사 실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사 실력을 포함한 학교 요인 자체는 학생들의 성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결과이지만 이 안에서는 그나마 이 교사의 역할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치는 측면은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어찌 됐던 가정 배경과 친구 집단이 학교 조건 변임보다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이 가정 요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학업 성취 격차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콜맨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 요인에서 비롯된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 요인이라고 할 때는 크게 사회 자본과 문화 자본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사회 자본은 콜맨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다른 학부모들과의 유대 형성,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 등 사회 자본은 학교의 교육 활동에 매개되어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족 구성원들의 지역사회와 학교에 관련된 인간관계의 교육적 영향력에 주목한 것으로 이러한 영향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와 학교를 포함하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학업 성취까지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에 반해서
브루디에나 번스타인이 주장한 문화 자본은 뭐냐면 가정 배경에 따라 학업 성취의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본의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학업 성취에 작용하는 문화 자본의 구성 요소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 부모의 자녀에 대한 동기 유발 수준, 문화활동 참여, 가정의 독서 습관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사회 자본은 어떤 네트워크랑 관련해서 이걸 매개로 이제 학생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면 얘는 가정이 갖고 있는 문화 자본의 차이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 격차가 생긴다라고 보는 면에서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념을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다음 자녀의 학업 성취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 활동이다. 이 활동에 해당하는 자본의 명칭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부모가 이웃에 사는 친구들과 자녀 교육, 학습 보조 방법, 학습 분위기 조성에 관해서 대화를 하거나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회에 참석하고 학생 지도에 협력하는 거, 이게 사회적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콜맨의 보고서에서 얘기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56페이지에 제가 학업 성취 격차와 원인이라고 해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회자본이 중요합니다라고 해서 표시는 해드렸지만 일단 세 가지 요건을 다 이제 포함을 시켰고요. 개인적 요인에서 젠슨과 젠크스를 구분하셔야 되고요. 학교 요인에선 콜맨 보고서 내용 보셔야 되고 가정 요인에서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구분해야 된다. 라고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교육을 이해하는 이론적 관점들이라고 해서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동안의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구조기능론과 갈등론을 구별하는 문제들 그리고 또 각각의 학자들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얘네들은 사회를 보는 가정도 이렇게 서로 반대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교육을 보는 관점까지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기능론이라고 할 때는 안정과 균형을 지향하고요. 사회의 모든 요소는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유기체에 우리 몸을 유기체로 보고 눈, 코, 입, 귀, 뭐 배, 이렇게 위, 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들이 서로 함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끔 나타나는 어떤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일시적인 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병리 현상,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 구성원 간의 가치 합의에 기반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회의 모든 요소는 그 사회의 유지와 존속에 기여를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뒤르겜, 파슨스, 드리븐 요 세 명의 학자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주장이 됐던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에 비해서 갈등론은 갈등과 경쟁의 투쟁의 연속이라고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집단은 대립적인 관계에 있고 사회 갈등과 대립은 본질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한 집단의 다른 집단에 대한 강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상류 계층과 하위 계층이라고 볼 때는 이제 상류 계층이 하류 계층을 강제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회의 모든 요소는 그 사회의 해체와 변화에 기여하고 있고 마르크스, 번스타인, 브루디에 등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이론이고요. 예를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도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분이 전체의 존속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호 의존적이다. 그리고 사회는 항상 안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고 어떤 충격에 의해서 안정이 깨트려지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 계층은 기능의 차이에 바탕을 둔 차등적 보상체계의 결과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의 차이에서 비롯된 계층인 거지 여기에 다른 게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 사회는 각기 다른 질적으로 우열의 차이가 없는 기능을 수행하는 수많은 개인 및 집단의 통합체로서 안정과 질서 유지라는 합의된 목표 아래 상호 의존하여 살아가는 인간 집단이다. 어디에도 갈등이나 뭐 그런 요소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시면 파슨스라는 분은
사회체계 이론을 주장한 사람인데 이건 제가 혹시 나올까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파슨스는 사회체계 이론에서 사회체계의 세 가지 속성을 얘기하시거든요. 보시면 같은 개념이에요. 체계의 구성 요소들은 기능상으로 상호 의존적이고 구성 요소들은 그 체계의 계속적 작용에 적극적으로 공헌을 하고 있고 한 체계는 다른 체계에 영향을 주며 이 체계들은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체계, 즉 상위 체계에 대해서 하위 체계이기도 하다라고 해서 얘도 결국 이 얘기를 유기체가 아닌 사회체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슨스는 구조기능론적 관점의 학자이면서 사회체계 이론을 좀 강조했던 분이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념의 갈등, 이해관계를 둘러싼 집단 간의 이견과 대립을 과소평가하고 있잖아요. 아예 언급조차 안 하고 있어서 과소평가하는 한편 현실을 주어진 것으로 인정하는 현상 유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어요. 질서 유지를 내세우는 체제 유지 우선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와세이라는 분은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존재하는 모든 사회 조직을 기능적으로 본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보수적이고 목적론에 빠져 있고 실증적이지 못하고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구조나 성격과 같은 기본 변수를 소홀히 취급하고 권력투쟁, 갈등, 일탈행동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이런 현상을 범법행위 또는 병리현상으로 간주해버리는 것도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 이념, 목표, 규범 등의 보편성과 합의성을 과장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비판을 받기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보시면 기능론적 관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불평등이라든가 아니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이런 말들이 나오면 요거는 갈등론적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제하고 나면 디귿과 리을이 답이겠죠. 그래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류선발 배치한다라고 보고 있고 보편적 가치를 내면화해서 구성원의 동질성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게 기능론적 관점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교육청 문제를 보시면 22년도 문제인데 가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해서 요거는 이제 두 개를 주고 어떤 게 구조기능론이고 어떤 게 갈등론인지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능력주의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 수준에 따라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기능을 한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능주의적 관점을 선택하셔야 되고 반면 학교가 기존의 불평등, 계층 구조를 재생산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갈등론적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 분위기를 통해 기존의 계층 구조를 정당화하는 교육을 한다라고 해서 갈등론적 관점. 답은 1번이었던 문제였고요. 첫 번째 학자 우리가 뒤늦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뒤늦게는 교육은 사회생활을 위한 준비를 아직 갖추지 못한 어린 세대에 대한 성인 세대의 영향력 행사라고 봤고요. 그 목적은 전체로서의 정치 사회와 아동이 장차 소속하게 되어 있는 특수환경의 양편이 요구되는 지적, 도덕적, 신체적 제 특성을 아동에게 육성 개발하는 데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사회화랑 동일시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구조기능론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기능이 사회화에 있기 때문에 교육은 다시 말하면 사회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뒤늦게는 두 가지의 사회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보편적 사회화, 한 사회의 공통적인 감성과 신념, 집합의식을 새로운 세대에 내면화시키는 걸 보편적 사회화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를 통해 그 사회의 특성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동질성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특수사회화는 개인이 속하게 되는 특정 직업세계와 같은 특수환경이 요구하는 신체적, 지적, 도덕적 특성의 함량을 가리키는 거고 직업교육하고 이제 직업에 관련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회가 점점 분화되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교육은 불가피하지만 전문화된 교육이 증가하면 할수록 사회 전체의 동질성 유지를 위한 보편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교육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교육의 핵심을 이룬다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이 두 가지 중에서 보편적 사회화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하셨던 분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시면
일단 여기서는 보편적 사회와 특수 사회화로 구분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뒤르캠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도덕 교육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사회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 사회의 공통적인 감성과 신념, 집단 의식을 새로운 세대에 내면화시키는 보편적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신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문제 나오면 푸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슨스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사회체계 1호에서도 한번 뵀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회적 선발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자면 사회화는 장차 성인이 되어 담당하게 될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정신적 자세와 자질을 기르는 것이다. 구조기능론적 입장의 학자들은 다 이렇게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배와 종속의 관계는 갈등론적 관점이니까 얘는 빼고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선발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해서 사회적 선발은 특히 강조했던 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었던 2번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분이 드리븐이라고 해서 기능론적 관점의 학자인데 학교에서 습득하는 가치에 주목을 해서 학교의 사회화 기능을 설명하고 이분에 따르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규범을 이 네 가지라고 본 거죠. 네 가지의 각각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 과제를 스스로 처리하고 독립적으로 시험을 치르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독립성이라고 하는 규범을 습득할 수 있다는 거죠. 학교 과정을 통해서.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높은 성적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성취의 중요성이라는 규범을 획득하게 되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서로 이제 조금 반대되는 개념인데 동일 연령의 학생들이 같은 학습 내용과 과제를 배움으로써 보편주의라는 규범을 습득을 하고요. 학년이나 학교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흥미와 적성에 맞는 분야에 한정해서 그 분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특정성이라고 하는 규범을 습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1년도 국가직에 한번 나왔던 문제예요. 학생들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거나 표절했을 때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규범을 익히게 되는데 이 규범에 적응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독립성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규범을 배우게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그래서 구조기능론의 드리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제가 그 56페이지에 구조기능론과 갈등론을 비교해서 설명해 드렸고 67테마, 68테마 보시면 방금 설명해 드린 뒤리겜, 파슨스, 드리븐의 그 네 가지 규범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58쪽으로 넘어갈 건데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